오늘 영상의 목적은 트레이딩 단기 투자를 배우는데 매매 원칙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겁니다. 매매 원칙이란 것이 굉장히 좋은 매매 원칙을 하나를 외워서 그걸 가지고 평생을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매매 원칙을 수정하고 추가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자신의 매매 원칙을 변화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매매 원칙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매매 원칙 7가지, 매매 기법 몇 가지, 이걸 외워서 한다고 트레이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매매 원칙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매매 원칙을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매매 원칙이란 것은 사실 한 달 정도 열심히 유튜브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나름대로 하면은 매매 원칙이야 만들 수 있는데, 그 매매 원칙을 자신의 몸에 습득해서 실제 매매에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을,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너무 난이도가 낮고 좀 아시는 분들이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장기 투자 같이 주식 투자는 해봤고 단기 투자의 신규주 매매는 어떤 식이고, 상한가가 300%고 재료주라는 것이 뭐고, 상한가 종목이 뭐고, 이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채널의 다른 영상들에서 이제 기회와 배팅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했는데, 기회라는 것은 결국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력인데, 내가 매수해야 될 때까지 기다리고 매도해야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그 타이밍을 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이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배팅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기회가 왔다고 모든 사람이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주문, 매수 주문 버튼과 매도 주문을 눌러야 되겠죠. 매매 원칙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매수 타이밍이 언제고 매도 타이밍이 언제인가, 그리고 그 종목은 어떤 것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 주문을 내는 것, 주문을 내는 결단력, 손절하는 결단력,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매매 원칙을, 저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이제 로직이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이제 매수가 나가고 매수 나간 거에 대해서 이제 체결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청산 주문도 나가죠. 그러면 이 로직에는 조건들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려면 그 조건들이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예, 선물은 양방향이 되니까 매도가 먼저 될 수도 있지만, 주식은 대부분 이제 진입, 매수라고 하죠. 매수하는 조건, 어떠할 때 매수를 한다, 그 조건이 있을 테고, 청산은 선물이나 주식이나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로스컷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매수했던 매수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갖고 간다. 이건 조금 굉장히 좀 손절에 크게 둘 수 있는 거죠. 웬만큼 흔들리는 장에서 그 수익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로스컷이란 게. 그래서 손절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트레일링 스탑은 이제 고가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 주식이나 선물이나 많이 매수를 했다면 그 고점을 찍고 선물로 따지면 1포인트, 고가에서 1포인트 떨어지면 난 손절한다. 아니면 1% 떨어지면 손절한다. 주식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F라는 게 있는데, 프로핏 타겟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이 주식이 내가 25,000원에 샀는데 3만원이 되면 판다, 이런 거죠. 이건 전형적으로 박스에서 움직일 거다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청산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청산을 하게 되면 손실은 커지고 수익은 한정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는 매도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 원칙의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선물을 오늘 시가에서 1포인트가 올라가면 나는 매수하고, 시가에서 1포인트 내려가면 매도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란 것은 추세가 날 수 있는 날 들어가는 것이 승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죠. 선물로 따지면 이제 추세가 날 수 있는 날, 그러니까 큰 폭으로 이제 방향성을 가지는 날 선물을 매매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주식에서는 이제 이게 거꾸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신규주로 말하면 양봉이 나는 주식이죠. 재료주로 말하면 재료가 발생하고 나서 그 종목이 상한가까지 갈 종목, 그리고 급등주라면은 그것도 물론 상한가까지 갈 종목,
이런 종목이 어떤 조건이냐. 그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신규주가 긴 음봉이 나는 주식을 뭐 매수 매도 타이밍에 잘 맞춰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뭐 긴 양봉이 나서 뭐 상한가까지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경우는 드무니까 긴 양봉이 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종목이 무엇인가, 그 종목을 선정하는 매매 원칙을 잡는 것이 신규주 매매 원칙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규주 매매 원칙을 잡아가는 그런 배우는 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규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주, 재료주, 급등주는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가,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매수 타이밍하고 매도 타이밍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게 이런 그 변동성이 큰 주식을 매매할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매 원칙이라는 건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대원칙은 변화하지 않겠죠. 아니면 뭐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은 오히려 변동이 적을 수가 있는데, 종목 선정이나 아니면 선물로 따지면 이제 추세가 크게 나는 날, 방향성이 큰 날을 선정하는 매매 원칙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 원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학에는 정답이란 게 있죠. 근데 이 트레이딩에선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돈을 법니다. 유튜브에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정답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답에 도달되는 풀이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푸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원칙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나, 분석을 하면서 그 매매 원칙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배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려준 매매 원칙을 철석같이 믿고 매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죠. 이게 진짜로 어떤 이유로 이 원칙이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단력을 가지고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매 원칙의 도출 과정을 알아야지 그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매매 원칙을 수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주 이거 많이 보여드렸던 영상이죠.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2023년 6월 29일에 신규주의 그 매매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상한가가 300%, 하한가가 60%로 그 전에 매매 방식하고는 상당히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300%까지 변화가 된 이후로는 전혀 다른 이제 매매 원칙을 가지고 신규주를 매매해야 됐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전부 100일 종목인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아주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시가 매수 이후에 살짝 떨어졌다가 바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주식들입니다. 물론 뭐 고가 근처에서 끝난 주식도 있고, 고가가 최소한 뭐 한 100% 정도, 시가 대비 50%나 100%까지 올라가고 이제 하락한 주식도 이제 시가 매수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시가에 매수했을 때 가장 편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분홍색으로 된 것은 시가가 시작되고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조금 저가를 찍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가가 확인된 후에 매수하는 것이 더 좋죠. 물론 이 주식도 시가에 매수하고 버텼어도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가 확인된 후 매수하는 게 훨씬 이제 손절할 위험성도 없고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은 이제 긴 음봉이 나니까 아무리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도 거의 수익이 내기 힘든 그런 형태로 움직였던 주식이고요. 그리고 이 녹색은 좀 그냥 허접하게 움직인 주식입니다. 크게 변동성이 적었거나 뭐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니까 긴 음봉까지는 아니래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은 거의 이 빨간색 종목하고 분홍색 종목입니다. 이 101개 종목을 보면은 합계가 101개 종목인데, 시가에 매수했어야 될 종목이 이제 20종목, 뭐 20% 조금 넘는 거겠죠. 이게 101 종목이니까. 그리고 저가 확인 후 매수했을 만한 종목이 14종목, 이제 보통 종목이 14종목, 긴 음봉이 53종목입니다. 이것만으로 보면 신규주는 절반 이상이 시가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시가 중간에 매수했으면은 손실이 났다는 거죠. 실패율이 50%가 넘는 게 신규주입니다. 시가 매수는 10종목에 2종목이니까 만약 모든 신규주를 시가에 매수했다 그러면 2번밖에는 뭐 성공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주의 시가 매수는 그렇게 승률이 높은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건 TDS팜이라는 종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에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사실 시가 매수했으면 이제 시가 이하에서 손절하게 되면 얘는 손절할 매도할
중간에가 없죠. 하지만 이제 예를 본다면 이렇게 올라가고 큰 되돌림이 있고 올라갔다.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손절을 시가 마이너스 AT에다 걸어놨던 것을 이 저점 여기 마이너스 AT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여기 마이너스 AT으로 걸고 또 여기서 저점을 찍고 또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그 매도 손절 포인트를 옮기고 이쪽에서 또 다시 올라갔다.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전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식으로 하면 상한가까지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마 손절당했을 가능성이 크죠. 상한가 찍고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TDS팜은 사실 시가에 매수했다면 뭐 편하게 먹을 수가 있겠죠. 중간에 들어갔어도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종목은 신규주는 어떤 매도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을 내가 시가부터 사느냐 아니면 시가 이후에 피라미드로 사느냐 그럴 만한 종목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매매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TDS팜의 매매 원칙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시가에 샀다. 그리고 피라미드로 사고 시가 하회하면 청산하고 다음에 전저점 마이너스 이틱에서 청산한다. 매도 타이밍의 원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종목에 시가부터 들어갈 수 있는 매매 원칙은 뭐냐? 그러면 유통 물량하고 시가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규주 종목 선정의 도출 과정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가지고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의 결론은 이제 나중에 이 PPT에서 결론에 뭐 한 6가지, 7가지로 원칙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 원칙을 그냥 외워가지고 뭐 한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그 매매 원칙이 도출된 건지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신규주는 매도 타이밍보다 종목 선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신규주 종목 선정의 원칙, 도출 과정을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제 신규주를 정리한 영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엑셀로 정리한 문서들인데 보면은 2018년 6월부터 있죠. 이거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 좀 긴 음봉 주식들이고 그 이후의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긴 양봉이 난 주식들인데 뭐 현대사료, SSR, 명성 TNS, 우진 INS, 옵티팜, 노바텍 이런 것들도 매매 원칙에 정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뭐 분석하기에는 뭐 10분, 20분 동안에 이런 거를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과거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그 매매 원칙에 넣을 수 있는 항목들은 제가 따로 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나눴었죠. 이렇게 그 빨간색, 분홍색, 하늘색 뭐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이걸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시가 매수의 좋은 주식들 이렇게 시가 매수 20종목, 저가 확인 후 매수 14종목, 그리고 보통 종목 14종목, 기능봉 53종목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그냥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거를 강의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이제 모았습니다. 화면들을. 그래서 일단 이 종목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20종목이요. 20종목을 이거 나중에 혹시 캡처하시거나 멈춰놓고 보실 분들을 위해서 비율을 맞춰서 나중에 한번 쭉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을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요. 청약 경쟁률이 중요할 것인가 하고 보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결과 위주로 보면 모든 항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것들이 좀 특이할 만한 사항들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약 경쟁률이 꼭 뭐 들쑥날쑥하죠. 지금 10.1인 종목도 공모가 대비 시가상승률이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지 뭐 공모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13,000원으로 경모가가 13,000원인데 13,000원으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이 종목은 29,7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17,000원까지 빠졌죠. 고가는 굉장히 높이 찍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낮다고 얘는 시가에 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결국은 청약 경쟁률이 낮으면 당연히 시가상승률이 낮은데 결국은 그 종목이 그럴 가치가 있느냐 그거를 분석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보면은 그냥 결론적인 사항들만 말씀드리면 청약 경쟁률이 낮다고 제껴줄 것도 아니고 청약 경쟁률이 또 그렇다고 높다고 반드시 걔를 시가에 사야 되는 종목도 아닙니다. 지금 기능봉 주식들을 보면 뭐 스튜디오 3익 같은 거는
2650대 1이었죠. 2518대에. 단순히 경쟁률이 높다고 뭐 반드시 긴 양봉이 나는 주식은 절대 아닙니다. 청약 경쟁률보다는 오히려 확약 같은 것도 이제 뭐 이게 50.28 이런 건 굉장히 높죠. 최근에는 전부 이제 기관들이 그 공모주를 이제 다탈치기 때문에 확약 자체가 낮습니다. 공모 상장일 날 오히려 고가 기록하고 꾸준히 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유통 가능 구주 물량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19만 주면 굉장히 적은 거죠. 0이라는 거는 이제 공모주만이 이제 유통 가능 물량이었다는 겁니다. TDS판 같은 가장 최근의 거는 구주가 32만 주밖에 안 됐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주가 없이 공모주만 청약된다고 긴 양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거는 공모주만 있었죠. 그리고 뭐 이런 종목도 AS텍 이런 건 뭐 3만 주 있었고 레비 코퍼레이션 이런 것도 공모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얘들도 긴 음봉이 났죠.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공모주만 유통 물량이라고 그 종목이 반드시 긴 양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실하게 유리한 거는 있습니다. 유리한 거는 이 종목들에서 볼 때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분석을 2018년부터 정리한 것들로 보면 이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될 때가 전기차 테마가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뭐 LS 머티리얼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큰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은 꽤 큰 종목들인데 유통 가능 물량도 꽤 많았습니다. 경쟁률이 또 그렇다고 그렇게 아주 높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업종이나 좀 대기업 계열의 어떤 회사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던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인지도가 있거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 회사 자체는 유명하지 않아도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뭐 이런 회사들은 그 가산점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밀리의 소재도 마찬가지죠. 밀리의 소재를 뭐 사용은 안 해봤어도 들어보기는 한 업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업체니까. 노브랜드 같은 건 약간 이건 이제 특이한 상황인데 노브랜드가 사실 신세계의 그 노브랜드는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회사인데 어쨌든 노브랜드라는 이름은 익숙한 명칭입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가산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종목들로 봐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대기업 계열이죠. 이런 종목들은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유통 가능 물량에다 이제 공모가를 곱한 거고 실제적인 건 이거겠죠. 시가. 공모가에서 이제 시가 상승률이 생기기 때문에 뭐 200% 300% 오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제 분홍색 표시로 해놓은 것들을 보면 이제 최저 한계선은 한 400억, 350억 정도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게 좋은 거죠. 이게 물론 이렇게 커다란 원래 에코프로 머티리얼 같이 커다란 회사는 당연히 이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다고 꼭 긴 양봉이 나오는 건 아니고 매수세가 더 많이 몰리면은 유통 물량 곱하기 시가가 이게 4,600억 이 정도 돼도 LS 머티리얼 같이 3,900억 이렇게 돼도 긴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들을 보면 유통 가능 물량에서 시가 거래된 비율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고 많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예. 근데 이제 또 많아야지만 이게 굉장히 높아야지만 좋은 것도 아니고 우진혜택 같은 건 뭐 짤상이니까 이건 뭐 시가부터 그냥 종가까지가 그냥 짤상이었죠. 이런 거는 뭐 분석이 별로 필요 없는 종목이었고 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쨌든 상승률이 높을수록 시가 거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이제 0%를 잡히기 때문에 큐리옥스 같은 거는 7%입니다. 근데 큐리옥스는 좀 특이한 게 이게 공모가가 13,000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큐리옥스가 공모가보다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2만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기는 좀 어렵죠. 미리 알기는 어려운데 그 좋은 회사들에 몰리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상장일 당일에는 이게 나중에 공모가 이후로도 많이 올라갈 주식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미래에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영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큐리옥스가 뭐 지금 공모가보다도 한참 높이 지금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가거래 유통 가능 물량이 여기로 보면은 한 24%, 뭐 23% 이상. 그게 낮은 것들은 이제 상승률 자체가 낮았던 거죠. 그리고 공모가 대비 시가 상승률을 보면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낮아서 이제 시가 상승률이 낮기 시작한 것들.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거 49대 1이면 굉장히 낮았죠. 10대 1 이것도 굉장히 낮았고 182대 1도 낮았죠. 시가상승률이 30%, 0%, 16.9% 이렇게 나옵니다. 36%. 그러니까 의외로 보면 이 50% 이하의 상승률에서 긴 양봉이 나왔던 주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시가상승률이 100%도 안 된다고 무시할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때는 좀 약간의 과열 양상이 있었죠. 신규주가 거의 300% 가까이, 250% 가까이 시작을 해서 막 상한가 가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이한 건 이겁니다. 공모가에서 시작하거나 공모가 살짝 아래에서 시작하거나, 이거는 이제 긴 양봉이 두 번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좀 빠르게 설명이 되는데, 제가 이전에 이 자료를 뭐 수없이 저는 분석을 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는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막 빨리 말씀을 드린다고 야, 모르겠다, 이거 어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뒤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가가 이렇게 6,000원, 7,000원 이런 주식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주가인데, 사실 이 가격이란 게 이 신규주 회사 가치랑 발행된 주식 수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절대적인 주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6,000원, 7,000원이면 이제 싸다고 인식돼서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주의 주가가 뭐 3만원, 4만원, 5만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DS 단석 같이 아예 37만원 이렇게 뭐 에코프로 같이 43,000원 이렇다면 건 인정을 하는데, 그냥 듣보잡 중소형 주고 뭐 이렇게 되게 좋은 회사 같지도 않은데 뭐 5만원, 4만원, 3만원 이러면은 좀 매수세가 붙는데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절대 주가가 7,000원 이하다 이런 거는 오히려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좋은 케이스를 분석을 한 거고요. 최악의 케이스를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유통 가능 구주 물량이 적다고 반드시 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긴 양봉 주식이니까 뭐 말 그대로 시가에서 종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주식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딱 보시면 나오는 게 이제 작은 주식들인데도 유통 가능 물량의 시가가 아까는 이제 400억 이하였는데 400억 이하는 거의 눈에 띄진 않죠. 이게 400억 이상이면은 일단은 조금 플러스적인 요소보다는 마이너스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거는 대기업의 회사고 이름이 알려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긴 음봉이 났죠. 이런 건 이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가거래나 유통 가능, 이 시가거래 퍼센티지가 확실히 적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30%인데도 왜 이건 안 됐냐 하면은 얘는 상승률이 너무 높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경쟁률에 비해서도 조금 과열이 된 거겠죠. 이때는 이 여부는 이 상황을 보면 잘 모르는데, 이 전에가 이제 좀 과열이 되면 시가가 높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시가가 높이 형성되면서 시가 거래량이 퍼센티지가 많아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 시가 상승률이 낮은 거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공모주 비슷하게 이제 시작을 한 것들인데, 이런 거죠. 이제 11.93% 시작하고 이런 것들. 공모주보다 마이너스 10% 아니면 뭐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빠진 것들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이게 오히려 낮게 시작해서 좋을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안 좋았습니다. 성적이. 이게 낮게 공모가 아까 경우랑 차이점이 이거죠. 이거는 이제 공모가나 0%나 공모가 바로 밑에서 시작을 한 케이스고, 얘네들은 아예 공모가 한참 밑에서 시작한 애들이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 좋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거는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죠. 경쟁률도 낮았고, 이제 하단도 한참 밑에서 이제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 경쟁률도 낮았고, 수요 예측도 안 좋았고, 확약도 안 좋고, 이제 시가도 낮게 시작하고 결국 끝까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한 거죠. 그러니까 시가가 낮게 시작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얘네들 긴 음봉들의 시가를 쭉 보시면은 아까 같이 7,000원 이하는 아예 없죠. 그리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비쌉니다. 주가들이. 당연히 뭐 주가가 뭐 이제 주식수가 적으면은 주가가 낮게 나오는 건데, 주가 자체가 높으면은 좀 거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데는 부담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들도 이제 보통 주식하고 핑크색 주식들은 저희가 자세히 분석들을 안 했는데, 이 하나하나 항목들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항목들이 이거라는 거죠. 청약 경쟁률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청약 경쟁률을 가지고 이제 시가 대비, 공모가 대비 상승률, 얘랑 연계시켜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통 관련 구주 물량,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보셔야 되고,
이게 좀 중요도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유통 주식 물량 곱하기 공모가의 이제 유통 이제 시가총액이죠. 총 시가총액이 아니라 유통 가능 물량의 시가총액. 결국은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이건 공모가로 산출된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이거 시가 거래가 충분히 돼야지 올라가기가 쉽겠죠. 시가에서 거래가 별로 안 된 상황에서 올라간다는 거는 뭐 공모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그랬죠. 8%니까 굉장히 낮다고 보이지만 이제 공모가 가까이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큰 시세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혹시 뭐 캡처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씩 비율이 조금 약간 작긴 해도 캡처를 하실 수 있게 비율을 최대한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일 수가 있죠. 80%로 하니까 맞춰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이 이 핑크색. 그리고 세 번째가 보통 주식들요. 안 좋은 것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가부터 매수할 종목의 조건들을 다 잡아놨는데 그게 긴 음봉 주식들하고 겹친다. 그러면 이제 써먹을 수가 없겠죠. 최대한 이 빨간색 주식에는 많이 있고 긴 음봉에도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캡처를 하셔서 혹시 더 분석을 해보실 분들은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캡처하기 쉽게 이렇게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겹치지 않게.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네 번째 화면. 이렇게 나눠서 분석해서 가장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될 조건을 찾는 거고,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 긴 음봉이 나오는 주식의 조건을 찾는 거죠. 결국 최고는 이 들어가야 될 조건에는 있고 들어가면 안 될 조건에는 없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쭉 하다 보면은 조건들이 나온 게 이겁니다. 여기까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도출 과정을 익혀야 되고, 이게 약간 도출 과정이 부족하긴 한데, 이게 사실은 저는 뭐 이전에 이걸 뭐 수없이 많은 시간 매일 그 신규주 상장될 때마다 봤던 내용이고, 또 분석하느라고 또 봤고, 그걸 10분, 20분 만에 분석 과정을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아셨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규주에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그 조건들이 신규주에서 가장 나쁜 종목들 모아놓은 조건들과 상반되는 조건들을 잡아내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들이 일단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 핫 업종, 지금은 바이오들이 인기가 좀 높은 편이죠. 바이오, 그 아까 전기차 테마 좋을 때는 이제 전기차 테마의 업종이 상장되면 좋습니다. 뭐 엔터 업종이 한참 좋을 때는 엔터 종목이 많이 상장되면 인기가 좋겠죠. 그리고 인지도 있는 업체인가, 아까 노브랜드 같이 좀 어이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대중들이 알고 있는 업체,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분석 내용은 2018년도부터의 분석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가 자체가 7,000원 이하일 경우, 이때는 이제 매수 세력이 건드리기가, 그러니까 세력들이 건드리기가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싸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할 경우, 그러니까 뭐 전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돼서 이제 의외로 긴 양봉이 난 주식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제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한다고 아예 보지도 않고 이제 팽개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쟁률 대비해서 이제 시가 상승률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뭐 경쟁률 몇 프로는 몇 프로일 때 뭐 이렇게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리고 시가 거래량이 유통 물량의 20% 이상일 경우, 자, 신규주 종목에서 제외할 경우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업종 자체가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얼마 전에 그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종목들은 뭐 교육 업종들, 인터넷 교육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업종이나 테마일 경우, 그거에 해당되는 종목이 상장되면은 당연히 그 종목은 인기가 없습니다. 시가가 2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이제 인기가 없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시가 2만 원 이상은 전부 긴 음봉이 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시가 상승률 대비 시가 거래량이 저조할 때, 그러니까 상승률이 높을수록 당연히 시가 거래량 비율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매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느 선인지는 이건 사실 조금 매매 경험이 좀 있으셔야 되고, 매매 경험이 없다면 아까 그 표들을 많이 분석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가 대비, 아까 같이 공모가 근처나 공모가 뭐 1% 밑에서 시작하면 오히려 긴 양봉이 났던 경우가 많은데,
공모가 마이너스 5%로 시작한 경우는 거의 안 좋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완전히 없는 거죠. 공모가에서도 이 정도 빠진다는 것은 시가가 굉장히 인기가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구주 매출이 있거나 아니면 코넥스에서 이전된 경우 아니면 거래정지 전력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인데, 이게 아마 10월 25일 날 상장되는 HNS 하이텍도 거래정지 한번 됐던 이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 심사를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전력이 있는 회사는 약간 찜찜한 게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그게 그 해소가 돼서 다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거지만 뭐 좋은 건 아니죠. 코넥스에서 이전됐다고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죠. 이제 대부분은 이게 안 좋다는 확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규주가 막 고전의 신규주도 이게 TDS팜이 상한가 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가 상승률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인기가 있으면 점점 시가가 높게 상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신규주 매수 원칙을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하고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급은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제 TDS팜이나 노브랜드나 뭐 아까 같은 그 빨간색들 20종목들 시가에 매수를 하고 일단, 그리고 시가 매수 후에 되돌림이 발생이 되면 이제 지지선을 알아야겠죠. 이거는 결국 종목 분석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가 매수 후에 되돌림이 발생될 때 이건 약간 보수적이죠. 정고점 돌파할 때 매수. 아까 TDS판 같은 거를 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매수 원칙의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신규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주식 매수하듯이 막 조금만 내려가면 한없이 내려갈 것 같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한없이 올라갈 것 같죠. 그래서 기존 주식 매매하듯이 하시면은 굉장히 빨리 털리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탑 주문을 사용해서 주문을 내셔야 됩니다. 매도할 때는 이제 TDS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매수 후의 원칙은, 시가 매수한 주식들의 원칙은 시가 매수 후에 형성된 저가 마이너스 이득에다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가 매수를 했는데 뭐 계속 빠진다 이러면 사실 시가 매수 종목 자체 선정을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겁니다. 그건. 그리고 시가 매수 후에 상승 후에 1차 되돌림이 있으면 발생 후에 이제 다시 재상승을 했다. 그러면 되돌림의 그 최저점 거기다 이제 손절을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는 변동성이 크니까 스탑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종목을 보시면 TDS팜이 이거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여기다 이제 손절을 바꾼다는 얘기고, 이제 종목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은 이걸 하나하나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브랜드다. 그러면 24년 5월 23일 아닙니까? 24년 노브랜드 치고요. 24년 5월 23일요. 5월 23일로 가면 이제 노브랜드의 차트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이제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시가 밑에다 놓고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다 걸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올라가고 다시 내려간 다음에 이 저점에다 걸면 이제 저점을 안 깼죠. 여기 올라갈 때 이제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면서 요 정고점에서 매수를 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정고점 뚫을 때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내려가고서 다시 올라가면은 저점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도 된다는 소리죠. 이쪽에서 옮겼어도 됩니다. 이쪽에서 옮기고 다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이제 손절을 걸었다면 여기서 손절을 당하겠죠.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올라가서 얘는 상한가를 가지 못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깔 끊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이 시가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상장일에 이거 찍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HTS에 들어가셔서 그 종목 치시고 그 날짜로 가셔가지고 분봉을 일일이 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걸 분석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건 또 스스로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이거 해가지고 제가 매매 원칙을 툭 던져 드릴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원칙은 이겁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여기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가 매수하고 시가 매수 되돌림이 발생될 경우 지지선을 사수하면 다시 매수 들어가고, 지지선 사수되고 나서 바로 정고점에다 매수하는 거죠. 이거는 그 전 최대 정고점에서 매수하는 거고요. 변동성이 크니까 대놓는 주문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뭐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떨어질 때는 무서우니까 그냥 확 팔아버리는데, 그럴 때는 아까 이제 노브랜드나 TDS판 같이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갈 주식, 그러니까 300%까지 올릴 주식을 뭐 150%나 200%에서 매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규주 매도 원칙도 뭐 이거죠. 시가 매수했을 경우에는 시가 후 발생되는 저가 마이너스 이득에서 손절하고, 1차 되돌림 발생한 후에는 재상승 시에 전저점 하회 시에 매도를 하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신규주 매매 원칙이 아까 내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신규주는 일단 동시호가에 다른 분할 매수 종목이 존재하는가. 뭐 예를 들면 뭐 어제 같은 경우 한강 그 노브의 문학상을 타셔가지고 출판주들이 막 강하고 뭐 이럴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 종목이 있거나 이럴 때, 어떤 인기가 몰릴 다른 종목들이 있을 때는 신규주의 매수세가 조금 덜 몰릴 수가 있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들어갈 만한 다른 종목들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안 좋겠죠, 신규주에는. 그리고 이전에 신규주가 뭐 상한가에 갔거나, 이게 제일 크겠죠. 상한가에 가거나 그러면 또 신규주 매매 안 하시던 분들도 쫙 몰려드니까요. 그래서 이전 신규주가 연속으로 이제 양봉이 났거나, 아니면 이전 신규주가 연속으로 긴 양봉이 났거나,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 매매 원칙이 조절을 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장이 뭐 크게 상승했거나 빠졌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이 크게 빠졌거나 하락했거나. 근데 이제 미국장, 한국장이 빠졌던 이제 8월 초에 이제 상장된 것 중에 대박 주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폭락이 일어나고 나면은 신규주가 시가가 약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케이스죠. 동시상장인가? 동시상장이 안 좋죠. 근데 이번 금요일에 YJ 링크랑 인스피언도 동시상장이라 조금 우려는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그 조정갈 수 있는 알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건 그때그때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백테스트 하거나 분석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거를 뭐 과거를 찾아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주 매매 원칙을 뭐 알려드린다기보다는 매매 원칙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알려드렸는데, 이게 이해가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알려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으니까, 신규주가 매매가 되면 뭐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신규주 매매된 날은 그날 한번 주가 움직임을 보시고, 조건들도 뭐 오늘부터라도 제 어떤 엑셀 양식 같은 거 참조하셔가지고 정리를 꾸준히 해나가시면, 한 1년 정도 정리하시면 뭐 신규주는 웬만한 거는 이제 그 파악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긴 영상 보아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네.